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한국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전쟁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는 대단히 빠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AI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드론 전쟁과 이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AI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하면서 전쟁의 개념이 AI의 국방 또는 AI 밀리터리, AI 워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런티어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팔런티어 주가가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마지막은 154달러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팔런티어 기업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제가 알기로 뭐 CIA가 투자로 시작되었다고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9.11 사건으로 시작이 되면서 은행 거래에서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했다. 이런 걸 발견해내면서 흔히 말하는 테러 조직 간에 있어서의 돈 거래를 발견해내는 것, 이것을 주 과제로 시작을 해서 CIA, 우리 식으로 하면 국정원이죠. 내부에도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이 CIA에 있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었고 이런 부분은 이제 9.11 이후에 좀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피터 틸의 생각,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로 투 원 저자이죠. 피터 틸이 먼저 이제 회사가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의 이제 CEO인 알렉스 카프 같은 사람들이 결합을 하면서 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독일에 살면서 팔란티어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은 시민단체의 저항들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런 기술이 워낙 우리가 영화에서나 등장하고 있는 범인을 잡아내고 범죄를 줄일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기술과 함께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시카고라든지 뉴욕 폴리스라든지 이런 경찰들뿐만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경찰들, 베를린에 있는 독일 경찰들 이런 경찰들이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또 런던에서 테러 일어나면서 런던 경찰도 쓰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범죄를 예측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기술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민 감시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대단히 많은 비판들 속에서 또 그렇게 보면서 또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퍼포먼스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기업 뭐 이런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9.11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 정보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각 경찰기관들 가장 크게 많이 했던 게 처음엔 금융이었어요. 금융 흐름에서 이상한 흐름들을 잡아내는 것 통신 흐름에서 이상한 흐름들을 잡아내는 것 또는 CCTV 화면에서 이상한 형태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잡아내는 것 이런 부분들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시작했던 것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감시 기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 같은 윤리적 논란과 관련된 음모론 비판은 지금은 좀 많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로 인해서 수그러들었네. 옛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이었나 CCTV가 옛날에 막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올바른가? 아무도 이제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범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밤에 불안한 길을 갈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죠. 기술은 항상 긍정의 효과가 있으면 부정의 효과를 항상 동반하고 있고 부정의 효과가 있는 기술도 또 긍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저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는 건 뭐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톨로지 하면은 보통 철학으로 치면은 존재론을 우리가 온톨로지라고 하죠. 그때 물론 온톨로지하고 팔란티어가 쓰는 이 컴퓨터공학에서의 온톨로지는 좀 다른 겁니다만 또한 유사성도 있어요. 나란 무엇인가? 나란 존재란 무엇인가?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존재한다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공간에서 김 작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일까? 뭐 이러한 존재론에는 대단히 관계 속에서 저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론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탱크를 하나가 우리가 디텍션 발견을 해낸다라면 저 탱크는 어쩐 존재인가? 러시아의 탱크인가? 러시아의 탱크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저 탱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탱크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그 군 기지 내에서 훈련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탱크인가? 동일한 존재도 각각의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이동 중, 즉 언젠가는 우크라이나와 싸우겠지만 이동 중인 탱크일 수 있고 또는 모의 훈련 중인 탱크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위해서 진군하는 탱크일 수 있고 진군을 한다면 다른
이런 관계 속에서 A라는 지역으로 진군할 가능성이 몇 %인지 B라는 지역으로 진군할 가능성이 몇 %인지 동일한 하나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 탱크라고 하나의 사물이 오브젝트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보통 온톨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물건이 예를 들면 올리브영에서 동자동에 있는 올리브영에서 또는 공덕동에 있는 올리브영에서 서초동에 있는 올리브영에서 특정 물건이 팔렸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왜 팔렸는지를 관계를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죠. 이 지역은 예를 들자면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팔렸는지, 아니면 지금 딱 중학교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난 학생들이 나와서 이것을 구매했는지, 주변의 인구의 흐름이라든지 수업받는 학생들이 거기 근처에 존재하는지, 그것이 중간고사 기간인지 일반 수업 시간인지 팔리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물건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판매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집계하다 보면은 기업이 지금 매출이 단순하게 올리브영에 A라는 제품이 100개 팔렸다 1000개 팔렸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100개는 어떤 의미로서 팔렸고 그 중에서 100개는 어떤 의미로서 팔렸고 100개는 어떤 의미로 팔렸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보충을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라 이건 보충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런 것은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천천히 물건을 보충해 줘도 되는데, 이런 트렌드가 발생하니까 매출이 증가하니까 이런 이벤트를 우리는 어떻게 자극시켜서 더욱더 빨리 일으켜낼 것인가. 기업에서도 동일한 지금까지는 그냥 판매량이라고 하는 데이터였다라면 관계 속에서 해석되지 못했었는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기술에 의해서는 물건이 하나, 립밤이 하나 팔린 것도 관계 속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입체적으로 해석됨으로써 기업이 경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전투라든지 기업의 판매, 정말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고 관계를 맺는 이 경제 속에서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온톨로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과 팔란티어 기업은 러우 전쟁을 통해 데이터 분석 능력이 굉장히 진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화했고 기업 성장에 어떤 전환점이 됐을까? 사실 그 이후로 팔란티어 기업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은 일반 대중들은? 네, 그렇죠.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처음에는 하버마스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하여튼 프랑크푸르트에서 박사학위를 마치면서 대단히 유럽의 이 문화라든지 또 뭐 부모가 또 한 분이 유대인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독일 쪽이나 유럽계하고 친했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은 정말 한반도 끝부분에서 전쟁이 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유럽 본토에서 2차 대전 이후의 첫 번째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세르비아라든지 유고슬라비아의 전투도 있었지만 이 러시아가 움직였다라는 것. 냉전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으로 여겼던 소련의 후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움직여서 유럽을 침공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직접적인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폴란드라든지 동유럽 국가들 재무장을 하면서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도 계속해서 국방비를 올려가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맥락들을 일찍 이룬 알렉스 카프가 전쟁이 나자마자 한 달 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다가 전방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후방에 있어서 국가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교육과 관련된 보건과 같은 게 교통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다 접근하길 원한다. 이걸 통해서 이길 수 있고,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전쟁 속에서도 보건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고, 전쟁 속에서도 교통과 그 다음에 이 산업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밀 제작이 농업에서 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계속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이걸 젤렌스키가 받아들이면서 사실 한 국가의 데이터를 통으로 다 가져오는 거죠. 전쟁만이 아니라 경제와 그다음에 행정 시스템과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이런 모든 데이터를 통으로 갖고 오면서 이런 온톨로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속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또는 오브젝트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면, 관계망이 바꾸면 똑같은 탱크도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고, 똑같은 립밤도 관계망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데이터가 많으면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밀하게 또는 정확도하게 어큐런스, 그러니까 정밀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험치들이 축적되면은 또 다른 맥락 속에서
또 다른 데이터가 출현하더라도 오브젝트가 출현하더라도 그 관계망을 잘 해석해서 이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증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쟁이라든지 후방에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보건 시스템이나 교통 시스템 그리고 산업 시스템 그리고 농업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도움을 주다 보니 더 많은 데이터가 팔란티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팔란티어의 퀄리티, 온톨로지에 대한 퀄리티들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팔란티어하고 이후의 팔란티어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련된 기술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후방 기술까지도 같이 가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한 두 개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는 당연하게 가져가는 거고요. 전방과 후방과 산업의 모든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한 국가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의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기술이 급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국방 산업이나 정부 운영 체계로서는 고담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는 국방은 여러분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탱크하고 전투기가 있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운영 체제는 없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에 있는 엔드로이드 같은 이런 운영 체계를 갖고 있지는 못했었거든요. 팔란티어가 만드는 거는 이 국방의 운영 체계, 경찰의 운영 체계, 이런 거버먼트, 정부의 요즘 또 AI 정보들 다들 외치고 있잖아요. 정부의 운영 체계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상업 영역, 커머셜 영역으로 만들어서는 기업의 운영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파운더리라고 하죠. 고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방에 쓰이고 정부 거버먼트 쪽에 쓰이는 것을 고담, 그다음에 이 파운더리. 그리고 최근에는 AI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팔란티어는 데이터, 온톨로지 기업하는 데이터 분석 기업이었던 거죠. 여기에 노하우와 최근에 AI가 발전하면서 요즘 AIP라고 하죠. AI 플랫폼이라고 해서 AI를 기업에 맞게끔 정부에 맞게끔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투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수만 개의 AI 다양한 기능들을 그 목적에 맞게끔 딱딱 결합시켜줄 수 있는 AIP까지 만들어지면서 대단히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전쟁이란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런 거를 이제 오픈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팔란티어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근처에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이 키예프라고 한다면 그 근처 판교 같은 지역에 2천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있었어요. AI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영어로 검색을 해서 브레이브 원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브레이브 원 우크라이나라고 검색하시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전 세계 AI 스타트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온 스타트업들, 미국에서 온 스타트업들, 터키에서 온 스타트업들, 심지어는 일본에서 온 스타트업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온 스타트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하면 미국 남북전쟁도 그랬고요. 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심지어는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전쟁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는 대단히 빠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AI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드론 전쟁과 이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AI 시스템이라든지 일어나면서 전쟁의 개념이 AI의 국방 또는 AI 밀리터리, AI 워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팔란티어의 이제 상업 커머셜 부분 매출이 또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 분야를 넘어서 민간 기업의 운영 체제가 될 가능성을 입증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팔란티어가 사실은 주가가 폭등했던 작년 말이죠. 작년 4분기, 3분기 실적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났던 것은 이제 거버먼트 부분에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쉽게 저 팔란티어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는 성장 기업이다,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커머셜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팔란티어는 재무제표에 두 가지를 구별해요. 거버먼트 매출, 커머셜 매출. 이제 커머셜의 부분이 나온 건데 이 커머셜도 거버먼트도 마찬가지지만 커머셜 매출의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뭡니까? 한번 쓰면 여러분들 오피스 한번 쓰면은 365로 바뀌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돈 더 벌기 시작하잖아요.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한번 쓰면 매달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매달 돈을 낸다는 걸 우리가 반복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복 매출을 발생하면 기업을 평가할 때 LTV라고 해서 라이프타임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강정수가 한번 쓰기 시작하면 10년 뒤에도 쓸 것 같고 20년 뒤에도 쓸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디스카운팅 해가지고 지금의 현재 가치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미래의 매출까지도 디스카운팅을 해서 이자율 디스카운팅을 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그 기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오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제가 강조했지만 룰 오브 40, 그러니까 40의 규칙이라고 해서 매출 성장률하고 이익률 성장률이, 사실 성장주는 성장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개가 40%를 넘으면은 우량 기업이라고, 성장 기업이라고 보통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팔란티어가 작년 3분기부터 이걸 80을 넘어버린 거예요. 60을 먼저 넘었죠. 3분기 때 60을 넘고, 그 다음에 4분기 때 80을 넘고, 1분기 때 80, 2분기 때 지금 몇을 넘을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팔란티어의 기업은 대단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이펙트가 그렇잖아요. 위너 테이크스 올 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가져가죠. 예, 승자. 왜냐하면 다른 기업은 시작하려고 해도 그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온톨로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 더 나서 그 데이터를 한 번 다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근데 문제는 또 나면 오히려 팔란티어한테 맡기려고 하지. 당연하죠. 다른 예. 넷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잘 안 맡기려고 그렇게 하죠. 되죠. 그러면서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사실 유럽하고 지금 미국하고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네. 이기행 정부 이후로. 그런데 나토 같은 경우에 팔란티어 주가가 얼마 전에 올랐던 것도 나토가 팔란티어의 아까 말했던 고담이라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거든요. 네. 나토는 미국 빼고는 다 유럽, 캐나다가 있긴 합니다만 유럽군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 데서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워낙 팔란티어의 품질이 좋을 뿐더러 미군이 또 팔란티어를 쓰고 있으니까 미군하고 합동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팔란티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면 또 나토 전체 군대의 데이터 온톨로지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또 이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가 강화되죠. 강화되면, 네트워크 이펙트는,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는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면서 고객이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나면 또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서비스 퀄리티가 좋아지고, 서비스 퀄리티가 많아지니까 또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팔란티어는 이 선순환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단히 가볍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한다라는 것, 한계 비용도 많지 않고 처음에 R&D 비용만 많이 넣으면 되는 거고, 처음에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SaaS라는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forwarding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엔지니어들이 와서 그 기업에 맞춰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되게 비싸죠.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하는 이 과정에 이 팔란티어를 지금은 이제 철수시키고 있지만 도입을 했었었죠. 지금 HD 현대가 지금 팔란티어를 완전히 도입했지만, 이러면 팔란티어 기술자들이 미국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고가죠. 그 인건비를 다 대야 되니까. 근데 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 똑같은 이것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 30명이 왔다면 최근엔 1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규격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격이 좀 내려가야, 처음엔 대기업이 쓰지만 결국은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팔란티어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써야 될 대기업은 대단히 많고요. 이 시장도 이제 계속해 하면서 커머셜 부분에서 어카운트, 계정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즉 고객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도 중요한 거고, 이 고객 수가 셀링에 올 수도 있죠. 왜? 기업에 순하는 것은 전 세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더라도, 이런데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엔트리가 낮아지면서 이것이 중견기업으로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면은 시장은 대단히 무궁무진하게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팔란티어의 기술은 공급망 관리부터 판매지까지 민간기업 효율성이 극대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럼 민간에서 성공 사례는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들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미국의 기업들인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자동차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많게는 한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다 벤더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품 구매부, 관리부라는 부서에 엄청난 인력이 일을 합니다.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중간에 품질이 제대로 그 품질이 우리가 원했던 품질을 만들고 있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삼성도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잖아요. 엔비디아는 그거 납품이 뭐 그것만 있겠어요? 한둘이겠어요? 소프트웨어도 자기네들 제대로 납품했는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LV 링크를 만들려면 링크에 이 들어가는 부품들도 제대로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것처럼 자동차도 수많은 부품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또 로지스틱 에 의해서 배송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생산 차질은 없는지, 또 생산을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부품을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팔란티어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인력이 엄청나게 감축될 수가 있는 거죠. 초기에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될 경우 관점에서 본다라면 대단히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거고, 판매망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그리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겠죠. 빠른 속도로 내리면 경영진이
사람이 의사결정의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스피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대단히 전략적인 경쟁 우위를 그 기업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수율을 개선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수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인건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팔란티어를 쓰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방기술에서 출발했다는 점 때문에 팔란티어 투자 망설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할 텐데 이러한 투자의 철학 관점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랑 자, 팔란티어 지금 $150 근처인데 향후 주가 전망해 주신다면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철학이라고 좀 봐요. 사실은 저 또한 그것 때문에 거의 6개월 넘게 주저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저는 포트폴리오상 그냥 일정 부분만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판의 여지는 분명하게 있고요. 또 팔란티어는 철학을 자신들의 기업의 목표 중에 중국을 무찌르는 거를 기업의 목표로 또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어떠한 비즈니스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알렉스 카프가 대단히 독특하고 경영도 대단히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저는 성장 전망으로 볼 때는 조정은 있겠죠. 성장주에 조정 없는 성장주는 없지 않습니까? 조정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팔란티어를 추천하는 것은 달러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해서 이 매달 조금씩 구매를 하는 방법들로서 팔란티어를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는 뭐 한 달에 예를 들자면은 뭐 30만 원을 사셨다라면 15만 원을 줄인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조정기를 좀 극복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라면 조정기에 왔을 때는 조금 더 사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리드가 높을 경우에는 조금 덜 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 못했네요.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들을 좀 운영하면서 꾸준히 좀 모아갈 그럴 저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지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되게 큰 폭으로 올랐다가 $9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에 오는 것은 딥이나 조정 정도의 일이지 정말로 폭락하는 일은 팔란티어는 이제는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객 수가 이미 늘어났고 이 고객 수는 반복 매출, 리커링 레비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탄탄하고 수익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수익률이 높은데 지금 팔란티어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니죠. 증가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장도 지금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난 2분기 실적 이후에 팔란티어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던 게 아시아 퍼시픽에서의 커머셜 어카운트의 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서 느렸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비판 지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물표가 아마 이 영상이 공개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8월 첫 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 전체 결과는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전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지난 2분기 실적처럼 정말 균형 있는 발전을 했는가. 그러니까 거버먼트 영역과 커머셜 부분이 공통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좋은가. 그리고 커머셜 영역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가 지금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하고 갈등을 하면서 미국 제품인 팔란티어를 미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스위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캐나다와 관계가 안 좋고 뭐 멕시코와 여전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관세 관련해서. 이런 국가들에서 매출이 확 떨어져서 너무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워낙 거버먼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우려가 만약에 불식되어진다면 대단히 좋은 지금 현재 미국 주가가 뭐 고용 통계도 안 좋고 뭐 실업률도 안 좋고 해서 하방 압력은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뭐 요즘 9월 조정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꾸준하게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 자체가 많지가 않고 시장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정부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운영체계는 아주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는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팔란티어 주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앞으로 늘어난다든가 종식된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팔란티어 주가도 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겠네요.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벌써 커머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거버먼트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서 기술이 발전한 것이지 전쟁이 아니래도 운영체계는 한국군도 곧 팔란티어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저항할 수가 없죠. 미8군이 팔란티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한국이 미8군하고 주한미군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팔란티어를 안 쓰겠어요. 이거는 전쟁 상태
상태가 아니라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국방이 유지되는 이상 팔란티어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쟁을 통해서 기술이 성장하는 것이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안 쓰던 데가 팔란티어를 그제서야 받아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작동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팔란티어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팔란티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국방이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안드릴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갑차 안에도 운영체계를 만들고 근데 이 장갑차가 만드는 운영체계가 어디에 결합되는가? 팔란티어가 만든 전체 운영체계에 결합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군도 그렇고 전 세계 국방이 모든 데에 운영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운영체계의 근간이 되는 운영체계의 첫 번째 레이어를 팔란티어가 까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면 장갑차라든지 탱크라든지 뭐 천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항공모함 모든 것들이 결합할 때 아직 이 모든 것에 운영체계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운영체계가 들어오면서 계속 결합되어 가면서 국방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전쟁의 발발과 아닌 것은 심리적 요인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 일시적인 효과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팔란티어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되게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